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경찰행정법 교재 일부 이걸 바탕으로 경찰 공공의 원칙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경찰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, 또 우리 삶과는 어디서 선을 긋는 건지 당신도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. 이 자료가 보니깐요, 경찰권 발동의 기본 원칙들, 특히 뭐 사생활이나 집 같은 공간, 아니면 개인 간 돈 문제 같은 민사 관계, 여기에 경찰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그 한계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분석 목표는 이런 법 원칙들이 실제 우리 생활 속, 예를 들면 가정폭력 신고라던가 음주운전 단속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걸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. 자,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네. 그 핵심부터 말씀드리면요. 경찰 공공의 원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경찰권이라는 게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, 그러니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는 큰 원칙이에요. 그래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 있잖아요. 뭐 사생활, 사적인 주거 공간, 개인 간의 민사 분쟁 같은 거 여기에는 원칙적으로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겁니다. 이게 또 헌법이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이나 사적 자치 원칙하고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. 그렇군요. 그럼 우선 첫 번째,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부터 볼까요? 자료 보니까 뭐 옆집 부부가 좀 사소하게 다투는 소리가 나도 그게 뭐 사회 질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거 아니면 경찰이 잘 안 나선다 이런 얘기군요. 근데 항상 예외가 중요하잖아요. 그쵸? 맞습니다. 바로 그 예외가 아주 중요해요. 이게 개인적인 영역이라 해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좀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있다. 그러면 경찰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법정 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거나 미성년자가 술 마시거나 담배 피우고 있는 경우, 그리고 특히 가정폭력, 이 경우가 해당되죠. 특히 2010년에 가정폭력 방지법이 개정되면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. 2010년이요? 어떤 변화였죠? 네. 그전에는 당사자들이 아유 우리 집안 일이에요? 그냥 사소한 다툼이에요. 이렇게 말하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. 근데 법 개정 이후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관이 영장 없이도 현장에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영장 없이도 바로요? 네. 사생활 보호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숨은 폭력을 방치할 순 없다. 이런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거죠. 그러니까 개인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위험, 특히 다른 사람 안전 문제라면 경찰이 개입할 근거가 생긴 거군요. 그럼 두 번째, 사주소 불가침 원칙. 집이나 사무실 같은 사적인 공간에 대한 건 어때요? 여기도 당연히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게 기본일 텐데요. 정확합니다. 사주소 불가침도 정말 중요한 원칙이죠. 하지만 이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바깥의 공공질서를 해친다?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.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밤새도록 막 엄청난 소음을 낸다거나 창문 열고 좀 공공연하게 노출하는 행위 같은 거요. 이런 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음주운전 사례를 보면 이 원칙 변화가 더 잘 보이는데요. 음주운전이요? 그 도로교통법 관련해서. 네, 맞아요. 예전에는 도로교통법이 말 그대로 도로 위에서의 음주운전만 처벌했거든요. 그래서 집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같은데 이런 사유지에서 음주운전하면 형사처벌이 좀 어려웠어요. 네, 그게 좀 논란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. 도로 아니면 괜찮다는 건가? 뭐 이런 식이었죠. 그렇죠. 근데 이것도 2010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음주운전은 장소를 안 가립니다. 어디서든 음주 측정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어요. 내 집 앞인데 뭐 어때? 이게 안 통하게 된 거죠. 아하.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볼 점은요. 형사처벌은 장소 불문하고 가능해졌는데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 있죠. 이건 여전히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만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어요. 그건 좀 특이하네요. 형사처벌이랑 행정처분이랑 기준이 다른 거네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음주운전 자체의 위험성은 어디서든 인정해서 형사처벌은 하는데 운전자격 관련 행정처분은 아직 공공도로에서의 운전행위랑 연결짓고 있는 뭐랄까 좀 이원적인 구조인 셈이죠. 그렇군요. 자, 그럼 마지막 원칙. 민사관계 불관여. 개인 간 돈 문제, 계약 문제 같은 사적인 다툼에는 경찰이 끼어들지 않는다.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고 경찰서 갈 순 없으니까요. 근데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겠죠? 물론입니다. 개인 간 거래처럼 보여도요.
그 내용이나 방식이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명백히 불법이면 경찰이 개입합니다. 자료에도 나오지만 암표 사고 파는 거, 또 불법 총기나 마약 거래, 그리고 청소년한테 술이나 담배 파는 가게들, 이런 게 다 해당돼요. 이런 건 뭐 사적인 계약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그 자체가 사회 질서에 해를 끼치니까 경찰권 발동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거죠.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도 결국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. 결국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쭉 정리해보면 이 경찰권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아주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.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. 이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. 그러면서도 동시에 가정폭력이나 음주운전 사례처럼 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그 경계선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점, 이게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법이라는 게 원래 사회랑 같이 숨 쉬면서 변하는 거거든요.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경찰 공공의 원칙들, 그리고 그 예외들은 결국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 전체의 안전 유지,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든 균형점을 찾으려는 우리 사회의 끊임없는 고민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. 네.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요즘 보면 인터넷 공간, 소셜미디어,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적 공간이라고 할 만한 영역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. 이런 디지털 공간이나 가상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경찰 공공의 원칙이 앞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,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